결합,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 교대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각각의 파이 전자 구름들이 옆에 있는 쪽으로 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4n 플러스 2파이 룰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로마시티를 만족하는 조건 중에 1번 탄소 골격은 동일 평면에 존재해야 된다. 2번 모든 전자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된다. 탄소 결합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중 결합이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원자의 p 오비탈이 오버랩에 의해서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n 플러스 2파이 룰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고리를 형성해서 모든 원자가 짝지은 이중결합이 돼갖고 즉 공명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명 에너지를. 그래서 공명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라고요? 아까 36kcal per 몰만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했네요. 13헥사트라이엔의 반향적성이 아니다. 왜?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중결합이 3개 있다고 무조건 반향적성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헥센이죠. 헥센인데 이중결합이 3개 있는 헥센이에요. 고리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접한 원자의 p 오비탈이 파이 로컬라이제이션, d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되는데 여기는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쭉 피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일자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것처럼 반향적성이 아닌 경우는 말단에 있는 탄소 골격이 p 오비탈이 오버랩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향적성이 아닌 거예요. 즉 p 오비탈이 오버랩, 이중 단일 돼갖고 옆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 여기는 퍼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파이 전자의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공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고로 공명 에너지가 없다. 공명 에너지가 없으면 뭐야? 안정해야 안 나는데요? 안정하지 않죠. 벤젠 그리는 바로 그 공명 에너지 때문에 안정한 건데. 그리고 이런 것도 그런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옥타 테트라엔 같은 경우죠. 옥타 테트라엔 같은 경우는 얘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이거에 대한 그 이중결합의 탄소 골격을 이것처럼 보트폼으로 그려지는데, 이럴 경우에 이중결합이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p 전자들이 옆으로 오버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냐면 1층에 있는 p 전자들은 2층에 있는 p 전자들과 함께 디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층이지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향적성 화합물이 아니다. 즉 p 오비탈에 파이 전자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편재화가 안 일어나요. 고로 공명을 못 일으켜요. 고로 공명 에너지가 없어요. 고로 안정하지가 않아요. 즉 반향적성을 만족하려면은 이렇게 4n 플러스 2파이 룰에 만족해야 되고, 탄소 골격이 동일평면상에 있어야 되고, 즉 세 번째가 뭐야? 파이 전자의 디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한 공명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가 들어갑니다. 공명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공명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에서도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경우에 여기는 오버랩이 비편자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고로 4n 플러스 2파이 룰에 만족해야 안 만족해요? 얘는 하나, 둘, 셋, 4개, 4파이밖에 안 돼요. 아까 슈켈 룰은 몇 파이요? 6파이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4n 플러스 2니까. 얘는 뭐야? 하나, 둘, 결국에 여기도 비어있는 거고, p 오비탈 남아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이 반향적성을 얘기할 때 이 4n 플러스 2파이 룰에 만족한 것이 아니면은 반향적성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반반향적성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사이클로프타디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슈켈롤인 4n 플러스 2파이 룰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럼 어느 것이 반향적성이고 어느 것이 반향적성이 아닌가를 확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얘는 몇 파예요? 2파이죠. 얘는 2파이,
얘는 하나, 둘, 2파이에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는 4파이죠. 그럼 얘는 2파이 만족합니까? 반향조성에? 만족하죠. 왜? 4n 플러스 2파이, n이 제로일 경우에는 2파이죠. 하나, 둘. 그죠?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6파이네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표시되어져 있고, 반향조성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 두 개의 물질이다. 바로 이 사이클로 뭐야 이거 1, 2, 3니까 그 프로페인의 사이클로프로페인의 케다이온 같은 경우는 2파이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 칠각형 고리에서 사이클로 헵타 테트라이엔 같은 경우는 비어 있으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야?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6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런 경우에는 뭐야?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죠. 전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6파이를 넘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결국에 방향족 화합물에 대한 얘기는 벤젠 유두체 이외에도 방향족성을 가진 화합물이 있다. 복잡한 거 빼고 여러분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 보십시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10파이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휴켈룰에 의해서 4n 플러스 2파이에서 n이 2일 때인 경우가 10파이를 형성하죠. 그죠? 10파이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프탈렌, 여러분 나프탈렌이 뭐예요? 흔히 옷장 속에 이렇게 좀벌레가 덤벼들지 못하게 좀벌레가 나무나 이렇게 옷감에 좀슬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옷장에서 넣는 좀약이죠. 나프탈렌이죠.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나죠. 방향족 화합물이에요. 여기서 방향족이라는 얘기, 이 방자는 한자로 이렇게 풀초변에 모방자 써갖고 향을 내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향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은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나프탈렌 같은 경우, 아니면 안트라센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몇 개예요? 14파이가 되네요. 그죠? 14파이가 되죠. 자, 이것처럼, 여기 이거 퓨렌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4파이 하다가 산소에 있는 전자.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벤젠 유두체 중에서 방향을 가진 화합물들을 카운트할 때, 자, 여기 보면은 그 빈 공유 전자 쌍이 방향족성을 나타내는 6파이 전자를 이루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자, 요렇게 6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안쪽으로. 그죠? 안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 피룰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6파이를 형성하죠. 그죠? 이 피리딘 같은 경우는 요 비공유전상을 빼고 6파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파이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옆에 있는 그냥 남아있는 전자는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떻든 간에 6파이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퓨렌 같은 경우든 뭐든 그 퓨렌 같은 경우 이 바깥쪽에 있는 요거는 빼고 안쪽에 위쪽에 있는 요거만 6파이를 형성하는 데 참여한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을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즉 아로마티시티인 휴켈룰 4n 플러스 2파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나옵니다. 방향족성과 이제 산도에 대해서도 산과 염기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13 사이클로 다이엔이죠. 펜타다이엔이죠. 이런 경우에 그 매우 불안정한 그 짝 염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표시했는데 이런 거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이엔이죠. 다이엔 돼 갖고 얘는 짝염기가 6파이를 형성해. 6파이를 하나, 둘, 셋, 넷 요 내부에 있는 다섯, 여섯. 그래 갖고 내부적으로 H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6파이를 형성해 갖고 나름대로 좀 더 안정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여기 이제 사이클로펜타 디엔과 그 음이온성인 6파이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반영조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있는 H+가 좀 더 잘 떨어진다. 그럼 뭐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한번 봐봅시다. pKa가 36이고 얘는 pKa가 16이에요. pKa 값이 낮을수록 산도가 높은 거죠. 그죠? pKa 값이 낮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pKa 값에 대한 정의시가 마이너스 로그 H+로 표시되기 때문에 pKa 값은 작을수록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수치가 작을수록 H+의 값이 작을수록 저기 수소이온 농도지수 H+의 값이 농도값이 작을수록 pHA는 pKa 값은 낮아요. 그걸수록 뭐야? 강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휴켈룰 갖고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피리딘 같은 경우는 그 피롤보다도 더 강염기다. 자, 이거를 설명하라. 자, 피리딘은 어떻게 표시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파이고 요거는 이 전자는 6파이에 참여해요, 안 해요? 참여 안 해요. 안 하고도 6파이를 형성했기 때문에 휴켈룰을 만족하고 얘는 옆에 있는 거야. 여기 다 그림이 있네요. 자, 각각의 이중결합에 6파이가 전자 하나씩 다 있어서 6파이를 형성했습니다. 이 피리딘의 N에 붙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6개 6파이가 아로마티시티를 형성하고 바깥에 있는 2개의 전자는 다른 쪽에 가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물질은 뭐야? 산화의 염기예요. 염기였죠. 그래서 피리딘의 비공유 전자쌍은 염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로 얘는 염기성이 강한 거야. 그런데 피롤 같은 경우 봅시다. 피롤은 하나, 둘, 셋, 넷, 5개, 4개, 하나, 둘, 셋, 4개, 4파이에다가 그 피롤의 N에 붙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 2개를 합쳐서 6파이를 형성했어요. 자, 얘는 반향적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6파이를 형성했어. 그러면 피리딘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으면 얘가 베이스 역할을 하지만 얘는 베이스 역할을 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6파이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향적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얘는 반향적 화합물이지만 염기도는 있다, 없다? 떨어진다, 없다. 피리딘은 N의 비공유 전자쌍이 6파이에 참여 안 해도 되니까 얘는 베이스 역할을 충분히 했다. 고로 베이스티가 세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은 피롤과 피리딘의 구조를 그리면서 피롤보다 피리딘이 더 강염기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라. 이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하면 되죠. 즉,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6파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베이스티로서 쓰인다. 피롤에 있는 N의 비공유 전자쌍은 반향적성인 휴켈룰에 만족하기 위한 4N 플러스 2파이롤에 참여했다. 고로 베이스로 쓰일 또 다른 소스가 없다. 고로 염기도가 낮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벤젠을 배우면서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벤젠 유도체의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상으로 구조를 이해했고, 구조는 어떤 구조였어요? 공명구조. 그죠? 공명구조를 이해했고, 성질이 있어요. 뭐 방향적성에 대한 성질을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명명법을 공부해야 돼요. 자, 한 개의 치환기가 있을 경우에 벤젠의 유도체들에 대한 명명법. 기본 골격은 벤젠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치환기 하나 있으면은 뭐가 있든 간에 거기가 프로로가 있다, 그럼 프로로벤젠. 브롬이 있다, 브로모벤젠. CL 있다, 크로로벤젠. 요오드벤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거 말고도 작용기가 니트로기가 있네? 니트로벤젠이네. 여기 뭐가 있어요? 에틸기가 있으면 에틸벤젠. 이소프로필이 하나, 둘, 셋, 넷. 부칠이네요. 그쵸?
그럼 터셔리 부칠 벤젠. 그냥 가장 간단하게 벤젠고리에 치환기가 있으면 치환기의 이름을 붙인 벤젠이라고 부르면 돼. 프로로벤젠, 니트로벤젠, 에틸벤젠, 터셔리 부칠 벤젠. 그쵸? 이름 그냥 그대로 치환기 이름 한 다음에 붙여주면 되는데 간단하죠. 그런데 고유명사로서 표시되는 벤젠 유두체도 있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세기 1800년대 석탄 시대에서 나왔던 석탄을 건류해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마다 각 이름 붙였어요. 이것은 메칠벤젠이라고 안 하고 톨루엔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미노벤젠이라고 안 하고 아닐린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벤젠이라는 말보다 아닐린이라는 고유명사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얘는 하이드록시벤젠이 아니라 페놀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설퓨릭 애시드가 있는 거니까 벤젠 설퓨릭 애시드예요. 여기 있네요. 메톡시벤젠이 아니라 아니졸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거는 뭐야? 비닐기죠. 비닐벤젠이 아니라 스타이렌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알데하이드인데 벤즈 알데하이드죠. 애시드니까 벤조익 애시드예요. 얘는 벤즈 알데하이드고 얘는 벤조익 애시드고. 자, 단어 스펠링 참고하세요. 여기는 삼중결합에 있는 벤조나이트린입니다. 벤조나이트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고유명사인 이런 벤젠의 유두체들을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부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 이름들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톨루엔, 아닐린, 이게 뭐야? 페놀, 벤즈 설퓨릭 애시드, 벤젠 설퓨릭 애시드, 이건 뭐죠? 아니졸, 이건 뭐 스타이렌, 벤즈 알데하이드, 벤조익 애시드, 벤조나이트릴. 자, 고유명사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한번 봐서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30여 년 이상을 봐왔으니까 물론 실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어렵움 없이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고유명사를 아마도 고등학교 때 한두 번 나왔었고, 그죠? 뭐, 이 톨루엔 정도나 아닐린 같은 거 나왔었겠죠. 그러고서 저기 일반학 시간에 나왔을까요? 나왔겠지. 어떻든 간에 유교학에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이런 고유명사도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 벤젠 유두체 명명법 중에 치환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 있는 경우. 치환기가 두 개 있으면은 그만큼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기가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1, 2, 1, 3, 1, 4라는 번호를 붙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또 1, 2는 오로스란 말로 쓸 수도 있고 1, 3는 메타란 말로 쓸 수도 있고 1, 4는 파라란 말로 쓸 수도 있다. 표기할 때는 또 그렇게 다 안 쓰고 O, M, P라고만 표시한다. 참 복잡하죠. 많죠, 너무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2, 1번과 2번 위치에 1, 2, 다이브로모, 브로모가 두 개인 다이브로모, 벤젠이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1, 2 관계는 오로스라는 표현을 써서 오로소 다이브로모 벤젠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럼 오로스란 말을 다 쓰지 않고 한자로만 오 다시 다이브로모 벤젠 쓰기도 한다. 육평명에서는 1, 2 다이브로모 벤젠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된다. 자, 이거는 뭐야? 1, 2, 3번이니까 1, 3 다이브로모 벤젠이에요. 이런 경우 일상관계에서는 메타라고 표시했었죠. 그래서 메타 다이브로모 벤젠이라고 표시해진다. 이거는 뭐야? 1, 4니까 파라
파라란 말을 표시하죠. 그럼 파라 다이브로모 벤젠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환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또 그럼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치환기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명령을 주면 된다. 자, 톨루엔이나 페놀 등과 같이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명사를 모체로 한다. 자, 이런 경우 브로모, 크로로, 벤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로소 위치에 브로모가 있는 브로모, 크로로, 벤젠 완투 위치니까 그렇게 붙여주는 거야. 즉 가까이 있다. 완투 위치 가까이 있는 브로모, 크로로, 벤젠. 이건 어떻게 불렀어요? 13인데 이걸 갖다가 메타 위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프로로하고 니트로가 있으니까 알파벳은 프로를 먼저 불러야지. 메타, 프로로, 니트로, 벤젠이죠. 그죠? 이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브롬하고 메칠이 있으니까 메칠인데 브로모, 메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인 이름으로 톨루엔이 메인 모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파라브로모 톨루엔이라고 붙인다. 파라브로모 톨루엔이라고 붙인다. 얘 같은 경우는 페놀이 더 메인이고 니트로가 있는 거니까 오로스 위치에 완투 관계니까 오로스 위치에 니트로 페놀이라고 부른다. 오로스 위치에 니트로 페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세 개인 경우의 명명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개인 경우에 뭐 세 개 다 불러줘야지 어떻게 해요? 번호를 붙여서 식별 번호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를 때는 알파벳 순서로 부른다. 니트로기, 브로모기, 크로로기인데 번호는 1, 2, 4로 붙여야 될 테고 그러면은 2 브로모, 4 크로로, 니트로벤젠 이렇게 붙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 브로모, 4 크로로, 니트로벤젠 하고 붙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어디 교재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편 알일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벤젠고리에 수소가 한 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런 원자단을 우리는 페닐이라고 불러. 페닐. 벤젠에서 H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페닐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걸 표시를 pH라고 표시해서 쓰기도 하고 C6H5 H1 떨어지는 상태니까 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닐 치환기를 벤젠의 유도체에서 종종 써먹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톨루엔에서 CH3에 H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뭐야? 벤칠이라고 부른다. 톨루엔에서 H 하나 떨어져 갖고 붙어 있는 것을 벤칠이라고 부른다. 벤질은 BG라고 표시하는 거죠. BG, PHCH2. 그러니까 벤젠고리에서 H 하나 떨어진 것이 벤질이 아니라 벤젠고리에서 H 하나 떨어진 것은 페닐이라고 부르고 톨루엔에서 H 하나 떨어진 것은 벤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 잘 하십시다. 벤젠고리에서 H 하나 떨어진 것은 페닐이고 톨루엔에서 CH3에서 H 하나 떨어진 것은 벤칠이다. 벤칠이다. 자, 톨루엔과 벤젠에서 각각 저기 된 것이 벤질과 페닐입니다. 그 치환기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명명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된 이름이 될 때까지 좀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벤젠의 구조에 따른 성질, 세 번째가 명명법, 그죠? 우리가 항상 매 차트, 작용기에 따른 어떤 화합물을 배울 때 구조, 성질, 명명법, 제법, 반응, 거기다가 마지막 합성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 지금 구조 했습니다. 공명 구조. 그 다음에 성질적으로 아로마티시티 방향족성 얘기했고요. 다음에 명명법으로서 지금 일반적인 명명법, 치환기가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것까지 지금 명명법 했습니다. 그와 함께 페닐기와 벤질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교재에서의 예제 문제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